이번 시간에는 표본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관찰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하지 않고 관찰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이 전수조사라고 하는데요. 모집단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인구 전체 총조사를 5년마다 한 번 시행하는데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납니다. 개인이나 그룹이 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죠. 모집단이 아주 큰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모집단이 작은 경우에는 할 수 있겠죠. 조사 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전수조사가 적합합니다. 통계량으로부터 올바른 모수 추정이 어려울 때 전수조사가 적합합니다. 여기서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내구성 검사를 하는데요. 몇 도 이상 가열하면 폰이 망가지는지, 아주 무거운 물체로 폰을 내리쳐서 어느 정도 압력까지 버티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폰이 전부 다 망가지고 파손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때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모집단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같은 조사를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주 많은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해내는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표본 조사는 표본의 특성을 기반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해내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집단이 회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데 샘플링을 잘못해서 표본이 이렇게 빨간색만 존재한다면 잘못된 샘플링이겠죠. 이것처럼 모집단에서 샘플이 골고루 분포한 특성을 가진다면 좋은 샘플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전부를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본 조사를 잘하면 전수 조사에 비해서 오류의 정도가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집단의 수가 무한히 많거나 모집단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표본 조사를 합니다. 표본 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사결정자와 조사자 간의 대화로 규명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표본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관계에서 모집단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와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전수조사에서는 모집단의 모수,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 있을 테고요. 표본조사를 하면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가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잘 하게 되면 모수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표본 추출 과정을 보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모집단인지 확정을 해야 되고요.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 프레임을 결정해야 하고요. 표본 추출 방법을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표본 추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모집단의 확정인데요. 모집단은 조사자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 조직, 지역 등
전체 집합을 말하고요. 조사자가 직접적인 방법이나 또는 통계적 추정에 의해서 정보를 얻으려는 대상 집단을 의미합니다. 모집단을 규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연구 대상은 개인이나 집단, 조직,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표본 단위는 표본으로 추출될 수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범위는 모집단의 크기를 말하고요.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제시를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재 강남에 거주하는 청소년 이렇게 제시하면 현재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정확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체적으로 써줘야 하고요. 강남은 강남구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한강 아래쪽 전부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강남에 거주하는 청소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표본 프레임의 결정인데요. 표본 프레임이라는 것은 연구 대상이나 표본 단위가 수록된 목록을 말합니다. 표본 프레임은 모집단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표본 프레임은 모집단과 일치해야 됩니다. 표본 프레임 오류를 보면요. 표본 추출 설계를 잘못해서 모집단과 표본 프레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오류를 말합니다. 표본 프레임이 모집단 내에 포함되는 경우 혹은 모집단이 표본 프레임 내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모집단과 표본 프레임의 일부분만 일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본 프레임의 잘못된 경우를 보면요. 첫 번째로 표본 프레임이 모집단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집단 속에 표본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단이 표본 프레임 내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모집단이 더 작은 거죠.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 프레임의 일부분만 일치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 프레임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본 추출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을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할지 비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할지 정해야 됩니다. 사실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을 쓰는 연습을 한다고 보는 경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샘플링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비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확률 표본 추출법은 확률에 맞춰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할 때 확률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서 설문조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라서요. 일반적으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편의 표본 추출법을 꽤 많이 활용하고요. 아니면 할당 표본 추출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왜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이 이미 정해져 있고 랜덤하게 무작위로 뽑아야 하는 건데요. 랜덤하다는 게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라 랜덤하다라는 그 의미에 맞게 과학적으로 추출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표본 오차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일반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호텔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면 샘플링을 할 때 랜덤하게 직원을 뽑는다면 A 호텔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인위적으로 뽑고 그래서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할 때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표본이 나오면 문제가 될 겁니다.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심플 랜덤 샘플에서는 랜덤하게 뽑는 것은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야말로 랜덤하게 추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터매틱 샘플인데요.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은 K번째만큼 대상을 건너뛰어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두 번째부터 시작을 했는데 K가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례로 세 번째 사람을 추출하는 거죠. 그 다음은 Stratified Sample,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색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9명 중에서 3명을 뽑았죠. 비례해서 뽑은 겁니다. 그 다음은 클러스터 샘플이 있는데요. 그룹을 나눈 것 중에서 그룹을 뽑는 겁니다. 클러스터 샘플인 경우에 그림을 다시 상세하게 보면 전체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그룹에서 뽑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룹을 4개로 나누었고 2개를 뽑았습니다. 다음은 쿼터 샘플링인데요. 쿼터 샘플링은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성이면서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그 조건에 맞게 뽑는 것을 말합니다.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통계적 특성,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성별, 소득 수준 또는 거주지 등의 측면에서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모집단 구성원들을 할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논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인데요.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성별, 직급 비율이 국토교통부에 알려져 있어요. 그 분포와 유사하게 샘플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할당 표본 추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노볼 샘플링입니다. 눈덩이 표지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조사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울 때 사용하거든요. 특정 그룹의 사람을 한 명만 알고 있더라도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도 자신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눈덩이를 굴렸을 때 점점 커지는 것처럼 알고 있는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서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자는 장애인 고용 공단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직업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현재 일을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그 참여자가 함께 일했던 장애인 근로자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많은 참여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덩이 표지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2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